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5월 초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갔죠. 연휴 특수를 기대했던 국내 소상공인들 오히려 매출 감소를 호소하던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를 많이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내 외국인의 발길을 잡고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단돈 3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아시아 최초로 미국 첨단 전자부품 시장에 진출해 초거대 글로벌 기업인 교세라를 일궈낸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이나모리 가조 명예회장의 책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제주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통상장관 회의가 열려서 주요국들 간의 그 통상 협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 간 통상 협의는 몇 시입니까? 잠시 후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4시 30분부터 열리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오늘 회동이 30분 정도로 길진 않고 짧게 예정돼 있는데 우리 측에서는 이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오고요. 네. 미국 측에서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리어 대표 일행은 지난 14일에 이미 방한을 했고요. 이제 오늘까지 해서 사흘째 우리 측 주요 정부 인사들과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첫날에는 이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실무진 협의를 진행을 했고 어제 저녁에는 정인교 산업통상교섭본부장이 또 그리어 대표와 1시간가량 양자 면담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식적인 오늘 장관급의 고위급 협상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오늘 협상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2+2 고위급 통상 협상을 잇는 후속 협상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또 그때와 상황이 달라진 건 이번 회담은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상호 보복 관세 115%포인트의 관세를 협상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첫 고위급 회담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관세 국면의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요 협상 의제가 뭐가 될까요? 일단 지난 워싱턴 협상에서 저희가 4가지로 의제를 잡았지 않습니까? 당시 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그다음에 환율까지 4가지 안보로 잡았고 그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7월 초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 딜 이거를 성사시키자는데 양측이 합의를 했었죠. 네. 그럼 이번 협상에서는 이제 중간 단계 점검이긴 한데 이 줄라이 패키지 딜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윤곽을 잡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최근에 미국이 이제 영국과 첫 무역 합의를 이뤘고 중국과도 일단은 첫 관세 협상에 물꼬를 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관세 조정 합의를 이끈 것을 감안을 하면 우리와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측에서는 조선과 에너지, 반도체 같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산업협력 카드를 활용을 해서 지금 우리한테 부과돼 있는 국가별 관세까지 포함해서 25%의 상호관세를 면제하는 것. 그 외에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또 반도체 같은 이런 부분의 관세 인하를 최대한 끌어내는 게 우리 전략이거든요. 이 중에서도 이제 미국 쪽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역시 조선업 카드이기 때문에 이 조선업과의 협력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행정부도 역시 해군력 재건이라든지 조선산업 공동 대응을 주요 국정기조로 삼고 있는 만큼 이번에 우리와 협상에서 조선업과 협력을 얼마나 구체화시키는지 이거를 안보와 같이 어떻게 묶어서 패키지 딜로 만들어내는지가 이번 협상의 관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미국 측에서는 관세라든지 쿼터, 비관세 장벽, 뭐 디지털 무역 경제 안보, 기타 상업적 쟁점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 측과 쟁점을 조율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그 이전에 이미 벌써 한국 조선업계 관계자들과도 만남을 가진 거죠. 오늘? 네, 만났습니다. 네. 정기선 HD현대 수석 부회장이 오늘 오후에 그리어 대표와 만나서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오후에 만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함정 건조부터 뭐 유지 보수적 메마루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력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정 부회장이 뭐 미국 내에 중국산 항만 크레인의 독점 공급 문제 같은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네네. 우리 기업이죠. HD 현대사모의 크레인 제조 역량도 또 소개를 했다라고 전해지더라고요. 이건 이제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이 해운이나 통상 인프라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지금 이거 비공개긴 한데 한화 오션 김희철 대표와도 그리어 대표가 비공개 일정으로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것도 아직 뭐 확인되진 않은 건데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과의 면담도 성사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리어 대표 측에서 국내 조선사들과의 만남을 먼저 제안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미국이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네. 어쨌든 이번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 카드가 상당한 비중을 갖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난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4월 중 외국인 투자 자금 17억 달러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돼서 네. 석 달 만에 순유출로 돌아섰고요. 여기에서 이 순유출은 우리 주식시장,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제 들어온 자금보다 많았다. 그래서 이제 순유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채권 자금은 순유익 규모가 커졌는데 문제는 주식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제 대거 빠져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순유출로 전환하게 됐고요. 주식시장에서만 외국인 자금 93억 3천만 달러 순유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순유출된 규모로만 보면 2020년 3월 이후 5년여 만에 최대 폭의 월간 순유출입니다. 네. 2020년 3월이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죠. 당시에 코로나 충격으로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폭락했던 그 시기였고요. 그럼 지난달에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냐? 관세 여파. 입니다. 네. 4월 초에 이제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하겠다라는 걸 발표한 이후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의 순유출이 확대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또 지난달에 미국 관세 발효로 환율도 변동폭이 컸습니다. 네, 네. 원달러 환율 지난달 말 기준으로 달러당 1,421원이었는데 지난 3월 말 대비 크게 하락하긴 했는데 변동률을 보면 0.67%였어요. 네. 그 전달인 3월 말의 변동폭이 0.29%였으니까 2배 이상 환율도 변동폭이 확대된 겁니다. 네, 그래도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 외국인이 보이고 있어서 주간 거래 그래도 네. 좀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네요. 다시 오늘 또 돌아섰죠. 정말 획획 바뀌고 있어서 네. 이달 들어서 또 외국인 자금이 또 네. 유입으로 또 돌아서는 기조가 오늘 강하게 나타나고 1,700억 원 순매수했고 전거래일 대비 5.51포인트 오른 2,626.87에 코스피 마감했습니다. 자, 국내 상장지수 펀드 ETF가 순자산 20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고요? 네.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제 지난 15일 기준 국내 ETF의 순자산 총계 197조 2,51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TF 순자산이 앞서 올해 2월에 처음으로 190조 원을 넘겼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한 우상향 추세입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제 이달 안에 200조 원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ETF는 이제 상장 지수 펀드인데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돼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이것도 펀드입니다. 이것도 펀드이고 최근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인기 있고 대중적인 투자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죠. 국내 ETF 순자산 총액이 지난 2023년 6월 말에 처음으로 당시 100조 원을 넘겼었고요. 네, 이후에 네. 파죽지세로 자산 규모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모펀드의 인기가 꺾이면서 그 빈자리를 ETF가 빠르게 치고 들어왔고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ETF 쪽으로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ETF 인기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펀드지만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주식처럼
사고 팔기가. 사고 팔 수 있는 네. 것도 장점인 거고 또 보수가 전반적으로 공모펀드와 비교해서 저렴합니다. 이것도 인기를 끌고 있는 한 몫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상품군도 다양해졌던데 어떤 게 인기 많았는지도 궁금하네요. 되게 다양해서 저도 다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네. 적극적으로 자산을 배분을 조정을 하는 액티브, 이건 이제 액티브 ETF라는 네.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 특정 산업군,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런 것들 산업군을 테마로 묶는 ETF. 좀 안정적인 ETF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아무래도 네. 네, 이런 ETF도 있고요. 뭐 자산으로 보면 국내 주식 자산, 해외 주식 자산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또 하나 조금 그 변동성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레버리지 ETF도 있어요. 이거는 네. 이제 기초 지수의 수익률을 2배 또는 3배까지도 이제 확대해서 추종하도록 이런 설계된 레버리지 ETF도 있고, 하락장의 수익을 보도록 아이고, 하는 인버스. 네. 뭐 이런 거, 작년에는 커버드 콜 ETF. 예. 이건 이제 주식과 옵션 전략을 이제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면서 콜 옵션을 매도를 하는 거죠, 한쪽으로는.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일정 수익을 계속해서 보장해 주는 뭐 이런 식의 다양한 ETF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정말 ETF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많은 운용사들이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단기간에 팽창하다 보니까 우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운용사들이 이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네. 수수료 깎아주겠다. 운용 수수료 깎아주겠다 해서 뭐 한마디로 출혈 경쟁,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좀 격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5월 초에 황금 연휴 있었잖아요. 이때 이제 국내 여행 업계가 연휴 특수를 기대했었는데 정작 연휴 특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반면에 뭐 일본 내수를 부양시켰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했죠. 경기가 어려워도 2번 나갈 해외여행 뭐 한 번으로 줄여서라도 뭐 국내보다 해외로 나가겠다는 분들도 많던데요. 글쎄요. 국내 여행업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갖게 되는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이 외국인 여행객들의 어떤 트렌드 이런 것도 좀 달라지고 있어서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할 과제가 남겨 있기도 합니다. 자,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내수 부양을 할 방법은 없을지, 특히 지금 지역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창섭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아유,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네, 오신다고.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네. 비가 갑자기 쏟아지더라고요. 네, 저희 그래갖고. 스튜디오에서 안 보이는데 옷차림 보니까 거의 젖으셨어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 초 그 황금 연휴로 이제 지역 관광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 분들 많으셨을 텐데 정작 공항만 정말 북적였다 이런 보도를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여행 선호도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네, 작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국민 중에 한 2,869만 명 이 정도가 이제 해외여행을 떠난 걸로 나오더라고요. 2,869만 명이요? 네. 네. 사실 2019년도 이제 코로나 이전이죠. 네. 그때가 이제 최대치였는데 작년에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니시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지금 아직은 뭐 통계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또 경신을 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네.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이것이 뭐 우리나라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이전에 한 거의 뭐 99% 가까이 회복을 했다고, 이런 국제 관광 자체가 네. 그랬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나라의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이제 회복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하는 건데 이제 내국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여행 나가는
나가는 수가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예. 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위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실 이제 해외여행 수요 자체가 이제 제한이 됐잖아요. 네. 이제 그 좀 몇 년간 축적됐던 그런 해외여행 수요 자체가 좀 작년부터 이제 완전히 좀 폭발한 그런 측면이 우선 제일 큰 거라고는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보면 예전에는 잘 못 느끼셨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저가항공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LCC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뭐 그런 로코스트 캐리어. 예, 네. 잘 알고 계시는군요. 이제 훨씬 더 대중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격적인 문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좀 낮아지지 않나. 그래서 보면은 저희 뭐 학생들도 네. 뭐 주말에 뭐 했냐고 물어보면 네. 주말에 일본 갔다 왔다고. 그래요. 예. 학생들이. 대학생들도 좀 뭐 아르바이트해서 충분히 갈 수 있을 근데 정도의 관광 경영학과 계시니까 예. 학생들이 조금 다른 학생들보다 더 이렇게 공부 차원에서 다니나요? 어떨까요?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예. 요즘 뭐 20대들도 이제 많이들 이제 여행을 다니는 것 같고 또 이제 뭐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부동산 값도 많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저희 윗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뭐 장기적인 좀 저축을 통해서 네. 좀 뭐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장기적인 고민을 많이 했었다면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여행이 대표적인데 좀 현재 행복 을 더 좀 추구하는 이런 경향이 또 여행 특히 해외여행 네.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것도 또 많은 연구자들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뭐 옛날 얘기하는 것 같지만 88 올림픽 전에는 해외여행 자유화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기가 정말 힘들었고 네. 자유화되면서 조금씩 가기 시작하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 집 마련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제 좀 다 키워놓고 여유 생기면 좀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외여행이 정말 드물게 한번 가는 거였다가 이제는 1년에 몇 번씩 가는 분들 그렇죠.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젊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쉽게 해외여행을 이제 다녀오곤 예, 할 정도로 예전보다는 문턱이 좀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렇게 나가는 거 뭐 경험도 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보는 것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국 그러니까 국내 관광객들의 그 관광객이 너무 많이 줄고 있다는 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말씀이 맞고요. 지금 제주도 요즘에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제주도도 물론이고 이제 한동안 국내 관광객들이 또 많이 찾았던 여수도 굉장히 사실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네. 그 최근에 상당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여수도요. 예, 네. 여수 밤바다가 한동안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네. 그 사실 이제 코로나19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좀 제주나 여수나 이런 곳들을 좀 유난히 많이 찾았던 경향도 좀 일부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지역에서는 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내국인 특수가 생기다 있다 보니까 사실 좀 물가가 전반적으로 뭐 숙박비나 좀 이렇게 상승을 한, 네. 좀 급등을 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후에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이제 해외여행으로 좀 수요가 옮겨가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 조금 인기가 좀 식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관광 분석되고 경영학과 있습니다. 교수님 입장으로 보실 때도 가격 경쟁력이 국내 여행이 훨씬 떨어진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가격 경쟁력이? 그러니까 뭐 꼭 그렇다고 뭐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꼭 뭐 어떤 가격 경쟁력이라는 측면들보다는 이제 뭐 수도권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의 모든 곳들이 이렇게 관광하기가 좋은 것 같은데 좀 지역에만 내려가도 사실 숙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어떤 글로벌 수준이나 이렇게 좀 높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가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관광의 이제 저희 쪽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수용태세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사실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 국내 여행이 이제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면 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작년 보니까 또 외국인 관광객도 한 1,637만 명 이 정도가 왔는데 네, 네. 이거는 거의 또 이제 2019년에는 93% 정도까지 회복을 한 걸로 보고 있고 네. 올해는 아마도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네.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고 계십니다. 뭐 오늘도 지하철 타고 오다 보니까 네. 정말 한
한 반 가까이가 외국인인 것 같은 아, 느낌이 들 정말요? 정도로 예, 다양한 인종의 정말. 어디서 여의도까지 오신 건데요? 저는 오늘 강남 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9호선을 타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네.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다양한 국적의 아마 외국인들로 아, 보이는데요. 네. 참 많습니다. 요즘에 뭐 광화문이나 명동이나 뭐 이런 쪽 가면 더 많고요. 예. 네.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그 방한 관광객 중에 한 85% 이상 정도가 수도권을 찾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관광지 제주도 뭐 이런 데가 아니고요. 네, 제주도는 통계를 보니까 한 8.7%.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뭐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서 네. 수도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주도는 뭐 조금 나은 편인데 다른 뭐 사실 뭐 전라남북도나 뭐 경상도 뭐 강원도 이런 지역들 가보면은 사실 뭐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뭐 4성급, 5성급 이런 호텔들이 거의 없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들이 물론 이제 여러 종류의 외국인들이 계시겠지만 좀 사실 교통도 좀 지역으로 내려가기는 외국인 네, 입장에서 어려운 네.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에 뭐 그 워낙에 좀 인구가 줄다 보니까 지역들이 뭐 지역 소멸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뭐 생활 인구, 뭐 방문 인구한테 되게 많이 영향을 받는데 요즘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쨌든 지역은 많이 찾지 않는 상황에서 내국인들도 지역을 찾지 않으니까 이제 그 관광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이런 특수를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타격이 크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관광 산업 전반이 어렵다는 표현보다는 네. 지역 관광이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지역을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국인도 안 찾고 외국인도 안 찾으면 힘들 거 그동안 아니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 내국인들이 많이 찾았었는데 네. 그 부분이 빠지고 나서 이제 외국인들은 조금 이제 빠르게 늘어나지는 않는 뭐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되지 하긴 않을까. 우리가 다른 나라 갈 때요. 일단 수도부터 먼저 가잖아요, 보통. 그렇죠? 뭐 예. 미국 하면은 뭐 뉴욕이든 뭐 LA든 이렇게 큰데 영국 하면 런던을 한 번은 가는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로 오면은 일단 수도권 서울 먼저 오고 좀 가까운 지역에 가게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그 과거에 왔었을 때 여행하는 패턴하고 지금 그 스타일이 좀 달라졌다면서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또 통계를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이 요새는 그 개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단체 패키지 여행으로 오시는 분은 뭐 한 20%도 채 안 되는 걸로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그 앵커님도 여행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개별 여행으로 가시는 분들은 좀 뭐라 그럴까 어떤 역사 유적이나 뭐 이런 자연 경관 이런 것들도 뭐 좋아하시지만 좀 뭐 지역의 또 로컬 일상이라 그럴까요? 네. 좀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을 더 보고 싶어 하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 뭐 그런 조사 같은 데서도 보면은 우리나라를 찾는 대표적인 이유가 보면은 뭐 쇼핑이나 네. 뭐 아니면은 뭐 한국 음식, 뭐 네. 뷰티, 미용 네.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물론 이제 K-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좀 이런 현대적인 매력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요즘 아시겠지만 이런 K-컬처가 워낙에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다 보니까 우리보다도 더 잘하세요. 예, 정말 뭐 드라마 같은 거 보시고 네. 한국 문화나 뭐 이런 한국의 일상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현장 이런 데를 찾아가는 것보다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그렇죠. 그런 관광객들이 많아졌다 이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요즘에 뭐 저런 표현도 쓰거든요. 현지인처럼 살아보기. 네. 네, 뭐 그래서 뭐 한 달 살기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게 뭐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아까 제주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관광객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아주 그 드라마로 인기를 다시 얻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다시 글로벌 여행지로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진짜 뭐 아마 복삭소 갔다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뭐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재밌게 그러셨어요? 봤습니다. 예. 네. 아마 뭐 이런 드라마 촬영장이나 이런 배경이 된 주요 장소들이 아마 제주도에서 제대로 공개가 된다면 아마 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을 거라고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은 좀 단기적인 측면이 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좀 더 좀 외국인 관점에서 좀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숙박이나 또 교통이나 좀 안내 시스템이나 또 요즘에 쇼핑도 중요하니까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춰지는 것이 네. 우선 중요할 것 같고 네. 또 아까 일상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좀 뭐 제주도든 그게 어떤 지역이든 간에 좀 지역의 로컬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뭐 거리나 약간 골목 또 뭐 현지인 맛집 네. 또 뭐 요즘에 전통시장도 찾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뭐 그런 데들이 조금 더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홍보되면은 아마 네. 좀 더 지속 가능하게 관광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 최근에 K 등산 이런 표현을 쓴다면서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산을 많이 찾아요? 네. 제가 산을 안 가기 때문에 힘들어서 잘 안 올라가는데 의외로 산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다면서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뭐 서울의 이제 북한산이나 뭐 인왕산, 관악산 이런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테 굉장히 인기 장소로 그래요? 그래서 K 등산이라는 그러니까요. 표현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도 뭐 초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사실 회의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등산이라는 게 사실 우리 이미지에 이렇게 약간 아저씨들, 네. 네, 혹은 좀 중장년층의 어떤 취미 같은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외국인들이 과연 좋아할까 했었는데 이게 웬걸요? 정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보니까 이렇게 도시에서 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으로 네. 한 20분 이렇게만 나가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산이 있고 이런 도시가 전 세계에 아무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빌딩 숲인 서울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조금만 가면은 그렇죠. 산이 있다는 게. 네. 네, 그래서 광화문에서 뭐 이런 비즈니스 관련된 미팅을 하다가 네. 저기 북한산에 한 20분이면 가거든요. 지하철 타고 가면은 네. 거기 앞에 뭐가 있냐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등산 관광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등산 복부터 저 외국인인가요? 몰라요. 등산 진짜 관광 등산화부터 다 빌려줍니다. 빌려줘요. 네, 그것도 네. 외국인한테는 제가 알기로 무료로 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서 이제 올라가서 빌딩 숲과 이렇게 산이 같이 있는 모습에서 사진도 찍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K 등산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처럼 그 외국인 관광객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외국인 관광객이 관심을 갖는 이런 매력은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한강에서 컵라면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요. 또 뭐 스크린 골프장에서 배달 음식 시켜서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정말요? 예. 네. 그리고 뭐 한복이나 뭐 옛날 교복 입는 거는 이미 잘 흔하고. 알려져 있고 네. 또 뭐 찜질방도 네. 이런 K 관광에 되게 중요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도 뭐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우리나라의 어떤 뭐 좀 이색적인 캠핑이나 뭐 글램핑 이런 것들도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요. 네. 또 요즘에 뭐 프로야구나 이런 스포츠 인기도 되게 많은데 그런데 네. 응원 문화 이런 네. 것들도 아마 외국인들이 경험하면 굉장히 재밌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찾는 외국인들을 더 많이 찾아오게 하려면 외국인 여행객들의 어떤 욕구, 수요에 맞춘 어떤 그런 상품을 좀 개발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역 축제 같은 경우에 바가지 상원도 있고 또 가보면 다 비슷비슷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이제 K컬처로 상징되는 좀 세련되고 좀 현대적이고 좀 도시적인 이런 일상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관광 매력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도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으로 좀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가시게 하려면 좀 뭐 지역 축제나 아니면 또 역사 유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외국인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이미 좀 잘 알려져 있는 축제들 뭐 화천 산천어 축제 뭐 아니면 보령 머드 축제 뭐 네, 수원 네. 화성 축제 이런 데들은 지금 아마 글로벌 축제로 지금 문체부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좀 한번 홍보해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도 하고요. 좀 지역의 역사 유적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나 네. 그죠? 아니면 뭐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네. 거를 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아직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템플스테이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네. 정말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템플스테이를 하러 많이 오시는데요. 사실 뭐 사찰은 전 세계에 있는 건데 그런 사찰들 중에 우리나라의 사찰에서 이런 어떤 뭐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또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니까 외국인들이 뭐 즐거워하시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소비가 많이 침체되면서 지역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분들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지역 관광을 잘 살리면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정말 많이들 노력하고 계세요. 뭐 저희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해도 정말 각 지역에서는 요즘에 관광이 제일 중요한 요소로 많은 분들을 이제 어떤 지역 소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즘에 특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많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오래 머물고 네. 더 많이 오래 소비하고 이거를 저희 쪽에서는 표현을 체류형 관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좀 그런 쪽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보면은 야간 관광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낮에만 머물다 가시는 게 아니라 야간에 뭐 조명이나 뭐 미디어 파사드나 아니면은 뭐 이런 즐길거리가 좀 더 있다면은 숙박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네. 조금 더 소비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이제 지역에 가면은 뭐 하나라도 사오고 싶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마땅히 살 거리가 없는 데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충북 단양을 갔었는데 네. 거기 가니까 거기 원래 육종 마늘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또 요즘 젊은 네. 세대들이 이 마늘을 사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거를 그쪽에서 마늘빵으로 개발을 했더라고요. 아하, 그러다 네. 보니까 저도 뭐 거기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마늘빵을 하나씩 다 사갖고 가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듯이 뭔가 소비에 좀 살거리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정부 어떤 정책이라든가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도 좀 보태주시죠. 예, 그러니까 뭐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게 하는 것도 정말 뭐 중요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요즘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사실 그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데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역 여행을 많이 하는 것이 더 우선되는 게 중요한데요. 요즘에 아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은 뭐 대체휴일 같은 것들도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나 이런데 좀 더 휴가 같은 것들 잘 쓸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거기 한 가지만 좀 보태면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의 지역 여행 그 비용을 좀 소득공제 해주는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관광산업계가 오랫동안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문화 공연이나 아니면은 뭐 도서비, 네. 또 영화 티켓 같은 것들이 요즘에 소득공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이런 것과 유사하게 이제 좀 지역 활성화도 시키고 우리 국민들도 좀 여행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소득공제 제도도 아마 좀 만들어지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외국인들 이제 많이 찾고 있으니까 더 많이 오게 하려면 어떤 걸 갖추면 조금 더 좋을까요? 네, 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여행객들이 사실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물론 이제 뭐 특정 서비스라서 뭐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구글 맵 네. 이제 사실 우리가 외국 여행하면 항상 쓰는 게 이제 구글 맵인데요. 네. 이제 구글 맵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사실 잘 이렇게 편리하게 쓰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마 제가 알기로 좀 이런 군사적인 보안 문제도 있고요.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뭐 국내 서비스를 꼭 이용해야만 하고 이런 좀 장벽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뭐 좀 공유 경제 이용하는 우버나 뭐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어서 뭐 이런 글로벌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여행 환경이 만들어지려면 좀 이런 좀 규제도 관광 친화적인 그런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창섭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조금 전인 4시 20분에 경기도 남양주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TV나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기상 상황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 차량 속도 줄여서 운행하시고 물에 잠긴 도로라든가 지하차도 또 교량 등으로는 통행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또 개울가라든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이 급류에 휩쓸리거나 또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 20분 경기 남양주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오늘은 일본 현대 기업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인 이나모리 가스오 교세라 명예회장이
이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해답을 모색하고 있는 책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원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 사람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그런 그쵸. 질문일 것 같아요. 그 주제로 책을 썼는데 이 저자가 워낙 유명한 분이죠. 이나모리 그쵸. 가죠. 예. 네, 교세라 명예회장이요. 국내 기업가들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이 많으신 기업가인데요. 일본의 3대 경영자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뭐 네. 그 마쓰시다 그룹의 마쓰시다 고노스케, 그다음에 혼다 소이치로 혼다 그룹이죠. 그다음에 이나모리 가조 회장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꼽히는 인물인데 이분은 1958년도에 자본금 300만 원으로 28명의 종업원들과 함께 그 교토 세라믹이라는 회사를 중소기업이죠. 네. 이 전자부품회사 만들어서 이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고 또 84년도에 뭐 일본에는 이제 거대 통신기업의 NTT예요. 거의 공룡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NTT의 그 NTT 도코모 들어보셨을 네, 텐데 네. 이 기업에 맞서서 통신 서비스 회사 KDDI를 설립해서 또 상장시킨 걸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네.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1910년도에 그 자리죠. 일본항공. 네. 일본의 자부심과 같은 기업이에요. 이 기업에 계속 관료 출신들이 낙하산 인사를 하면서 이 회사가 경영 상태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이때 그 은퇴를 했던 상태였는데 이 부도와 상장 폐지를 했던 기업이었다 보니까 이나모리 가조 회장이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삼고초를 해가지고 네. 이분을 모셔서 이분이 그 일본 항공의 그 최고 경영자로 가셔가지고 3년 만에 흑자 기업으로 만들어 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퇴진을 하시죠. 또 이분이 한때 이제 불교에 또 기유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보게 되면 기업이나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이익 추구만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가치, 수련, 뭐 네. 도를 닦는다고 그러죠.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정신적인 풍모를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네. 그 책 제목이 좀 철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어떻게 예. 살아야 하는가예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이 제가 책을 다 소개하실 수는 없으니까. 한 네. 제가 한 3-4가지 관점을 한번 정리를 갖고 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현 시대에 대한 그 이나모리 가조 회장의 진단입니다. 네. 오늘날 불확실한 세계에서 방향을 잃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고 인생의 지침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책에서 둘째, 그럼 이런 불안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 그 근본적인 질문은 2가지인데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두 번째로는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이 2가지 물음에 정면으로 마주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이나모리 가조 회장이 보는 인생관이에요. 네. 이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자에 가까운 기업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받는 그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하나의 수련 과정이다. 네. 그러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고 오늘보다 나은 가치 있는 내일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또 인생은 즐거움만 가득 찬 곳이 아니다. 네. 인생은 즐거운 일보다는 괴로운 일이 훨씬 더 많은 곳이다. 왜 나만 이렇게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며 신이나 세상을 원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이 나를 힘겹게 할수록 이 역경은 마음과 혼을 갈고 닦기 위한 시련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련을 기회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한정된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물음에 맞서고 던지고 인생을 수련의 과정으로 보고 인생 자체의 즐거움은 인생은 어떻게 보면 즐거운 일보다 괴로운 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그 시련을 내 기회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 그래요. 네. 사실 즐거운 순간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살다 예, 보면 그날이 그날 맞습니다. 같고 그저 그렇고 하고 열심히 애쓰고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또 가끔 좋은 일이 있고 근데 맞아요. 또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떤 괴로운 일도 참 많이 생기는 게 예.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수련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마음 자세를 더 이렇게 좀 그런 게 자기 인격을 수행하고 뭐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괴로운 일이 닥쳐도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맞습니다. 하게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기업인이니까 예. 그런 걸 어떤 일, 노동에 적용을 하는 거죠, 이분은. 만약에 이제 뭐 종교적 계신 분인 뭐 신부님이나 뭐 스님이나 이런 분이시면 그런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기업가니까 그 노동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한다는 것 자체는 생활에 필요한 양식과 보수, 돈만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네.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을 수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인생 철학이 어디서 나오느냐. 인생 철학은 성실한 땀에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철학인. 그리고 마음은 하루하루의 노동, 일을 통해서 연마되는 거다. 그런 마음가짐은 하루하루 일을 통해서 연마되는 것이고 땀을 흘려야 인생 철학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자는 얘기가 뭐냐면 하루하루 일에 충실하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향상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은 일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월급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노동관을 갖고 있는 거죠, 저자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인생과 일의 결과의 방정식입니다. 이게 이나모리 가족 회장은 책을 읽어보신 분들면 이분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거의 이 공식은 거의 모든 책에 다 나와요. 네. 이게 뭐냐면 인생과 일의 결과는 사고방식 곱하기 열의 곱하기 네.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사고방식, 또 열정, 열의,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네. 그러니까 능력은 아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보기에 누구나 모든 능력을 타고나기 때문에 네. 능력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사고방식 곱하기 열의 곱하기 능력이니까 능력은 플러스 값이니까 네. 플러스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방정식의 결과에 좋게 나올 거 아니죠. 좋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자가 보는 것은 사고방식입니다. 사고방식.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이나 살아가는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고방식은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네.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면 사고방식이 마이너스면 사고방식 곱하기 열의 곱하기 능력이니까 모든 것이 일의 결과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저자가 사고방식, 열정,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네. 사고방식을 좀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기업을 설립하고 또 말씀하신 잘 일본 항공을 예. 부활시키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그 직원들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사람들이 결국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더라 이런 예. 경험치가 남들보다 많았을 것 같고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도 좀 들려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교세라가 지금이야 세 가지 기업이지만 이분이 교세라를 창업하고 그랬을 때는 조그만 중소기업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입사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우수하고 똑똑해서 눈에 잘 띄는 직원들일수록 빨리 나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네. 사실 이제 그런 일도 저도 여러 번 겪었는데 저도 이제 작은 기업에 있을 때 그러니까 결국 남은 사람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남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네. 상당히 비범한 인재로 성장을 해서 네네. 그중에 또 일본의 최고 경영자까지 성장을 했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즉 평범한 직원들이 비범한 인재로 성장한 비결이 무엇인가 자기가 관찰해 봤더니 네. 이 사람들은 실증 내지 않고 하는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끈기. 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의 힘이 있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뭐 성실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끈기? 예, 그렇죠. 집요함 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나모리 가족 회장은 사소한 일이라도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과 네.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놀라울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저도 네.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보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네. 그래서 저자는 이제 발전하고 나아지려는 태도 그리고 상투적이고 익숙한 길로 가지 않으려는 제도. 그래야 내가 개선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이 개선을 끈기와 지속성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네.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뛰어난 인재였다라고 네. 보고 있는 거죠. 그 이나모리 갓소 회장 이 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여느 경영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영혼이라 그럴까요? 어떤 예. 마음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영혼이 있는 경영자라는 그 표현도 쓰던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게 마음을 갈고 닦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도 이 책에 담겨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오랫동안 기업 경영을 하고 기업 경영을 수행하듯이 해왔던 입장에서 봤더니 6가지를 정리할 수 있다. 지침으로 이 책에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들으시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예. 그래도 읽으면 읽을수록 이나모리 가조 회장 책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이 그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하고 좋은 얘기 같은데 뭐 이거 그 뻔한 거 아니야. 그러다 계속 읽다 보면은 뭔가 그 울림이 있거든요. 네. 이 분이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노력을 해야 한다. 네.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말고 1cm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네. 두 번째, 교만하지 말고 겸허해라. 중국 고전에 겸손한 자세는 이익을 가져온다라는 말이 있다. 예. 이 말을 명심해라. 셋째,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라. 넷째, 살아있다는 데 감사해라. 네. 살아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선행을 해라. 그 일본에 이런 속담이 있나 봐요. 선행을 쌓는 집에 좋은 일이 생긴다. 6번째, 전 6번째가 제일 끌렸어요. 어떤 거예요? 감성적인 고민을 하지 마라. 그런 게 끊임없이 어떤 불편하고 거죠? 쓸데없는 걱정이 많잖아요. 저희가 항상. 뭘 하기 전에 걱정부터 하면서 지레 이제 포기하고 안 하는 경우도 예. 많아요. 저는 네. 사실 6번째가 제일 맞았어요. 나머지는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말이고 당연하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분이 왜 마지막 6번째에 넣었을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일 같은 거 할 때 마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맨날 걱정이 많고 또 불만도 많잖아요. 하다 보면. 아, 그래.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그냥 끊임없이 불평하거나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네. 속 태우지 말고 고민하지 마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 광고에 Just Do It 있잖아요. 네. 그냥 그런 것처럼 그냥 하라는 거예요. 네. 전념을 다해서. 고민할 시간에 네, 하라. 그냥 하라고 말씀이시죠. 그래요. 사실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네. 그런데 아주 가난한 청년에서 경영의 신으로까지 불린 그 이나모리 가조 회장.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도 해줬겠죠. 책에서. 영혼이 있는 경영자다 보니까 딱 시작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제가 이 저자가 이나모리 가조 회장의 그런 생각을 굳게 깨우치게 된 게 마쓰다 고노스케 회장한테 한 말입니다. 이분이 네. 마음 먹으면 되지. 제일 중요한 게 마음 먹는 거지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저자도 뭐냐면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있다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자신이 간절히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망의 크기, 소망의 크기, 소망의 네. 깊이, 네. 소망의 넓이, 네. 그리고 거기에 열정, 열기에 이런 격차가 있으면 같은 능력이라도 일의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단순하게 마음을 먹고 그냥 나 내일부터 뭐 할 거야 이런 정도의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표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먹고 자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생각하고 거듭 생각해 종국에는 영원히 잠재의식까지 스며질 정도가 되는 것이 이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거 그래요. 쉽지 않죠. 영원히 잠재 의식에까지 스며들 정도. 예. 네. 그 정도의 강렬하고 그다음에 절실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네. 일이 성사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일의 시작이고.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처음에 2004년에 출간돼서 150만 부가 팔렸고 중국에서도 500만 부가 넘게 팔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니까 한 번쯤 좀 열어보고 힘들 때 우리 다 같이 지금 힘들 때거든요. 이럴 때 맞습니다. 좀 마음을 다지고 각오도 새롭게 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당장 시행하는 예, 그런 저스트 그런 계기로 삼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책 소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래세 투자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남양주에 호우경보 내려졌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서울 동부권, 서부권 또 경기 포천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퇴근길에 특별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